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우리는 멸콩 라이브, 오늘은 정강재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네네, 부실장님으로 임명이 되셨다고. 아직 정식 임명장은 받지 못했는데. 그렇죠. 기사 나왔잖아요. 네, 뭐 내정이 된 거고 어제부터 당사에 나가서 좀 활동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가 이제 외부 활동도 많아지고, 네네. 지금 비서실장을 박정아 의원이 하고 있는데, 네네네. 다음 주부터인가요? 국회가 이제 조금씩 본격화됩니다. 본격화됩니다. 또 국정감사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국회 국정감사 일이 뭐 완전히 네, 바쁠 때죠. 박정아 의원이 모든 그 일정을 수행하거나 네. 당 대표를 보좌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그런 역할을 캠프 시절에도 정강재 대변인이 해왔으니 뭐 그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뭐 한동훈 대표 잘 되는 게 우리 당이 잘 되는 일이고, 그렇죠. 우리 당이 잘 되면 또 저도 조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강재 대변인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유심히 이 댓글을 보면 지난 전대에서 정강재 대변인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너무 다들 기꺼워하세요. 와, 어찌됐든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동훈 후보죠. 당시에 후보의 바로 옆에서 한동훈 후보의 모든 걸 다 챙겨주면서 적시에 또 이슈들에 대해서 챙겨가고 또 그것을 알리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어떤 총선 때도 사실 혁혁하게,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알렸지만 이번에 전대에서 어쨌든 정강재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계기가 또 되지 않았을까? 말씀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그 언론사 그만둔 지가 딱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이나. 그렇구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1년 전 오늘에 사직서 쓰고 뭐 그 여러 후배들과 후배들이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뭐 아주 격변의 시기를 보냈는데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지난 그 당대표 선거 시절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전국 단위 선거를 한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랑. 그리고 우리 당이 변화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좀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아주 저한테 좋은 경험이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성숙한 정치인, 좋은 정치인으로 발돋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정강재 대변인을 앵커 시절부터 봤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총선 직전에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전대 끝나고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와, 이제 정치인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진짜로. 솔직히 총선 때만 하더라도 때를 완전히 벗지는 않았던 느낌이에요. 그때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미안. 정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전대 딱 끝난 다음에 느껴지는 게 하나의 진짜 어려운 선거를 치른 다음에 그게 체화된 느낌? 물론 자신의 총선도 참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총선 플러스 전대를 이런 통과를 딱 거치고, 이제 정치인 정강재가 보이거든요. 제가 딱 느낌. 그 19대 의원했던 김상민 의원이라고 있어요. 김상민 의원이 지금은 이제 사업가로 변신했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제 조금 기자 때를 벗은 것 같고 정치인 옷이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셔서 사람들 보는 눈이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요. 자, 오늘의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에서 계엄령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계엄령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 안에 정말 속뜻이 있더라. 무슨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실은 그때마다 계엄령을 입에 올리거든요. 자, 그런데 계엄령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지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이 김민석이 가장 크게 얘기합니다. 최고위에서 지금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국방부 장관의 교체, 그 다음에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전 등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저희가 있다. 계엄령 준비작전이라는 것이 확신이다. 아예 확신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김병주 최고위원 김병주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군을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또 이재정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계엄령 운운하면서 이것도 역시 그 일환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민주당이 입을 맞춰서 계엄령을 계속 입에 올리면서 뭔가 의도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정광재 대변인 보시기에 민주당이 왜 지금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그야말로 계엄령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이 자신의 지지층만 보고하는 정치에 너무 몰두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네. 민주당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층을 한번 결속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꺼내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저는 네, 두 가지. 하나는 계엄령이고요. 계엄령이고 다른 하나는 친일입니다. 친일. 반일몰이. 예, 친일몰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친일 정부다. 네네. 우리가 광복한 지가 75년 됐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토착 왜구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정부와 당에 대해서 폄훼하고 공격하고, 또 하나는 사실 지난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뭐 선거가 일종의 진행되긴 했지만 뭐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정부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부를 계승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우리 공격하고 있는데, 맞아요. 계엄령도 그런 거죠. 네네. 지난해 말부터 올 초인가요?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1,000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여하튼 전두환 그 장군의 쿠데타와 이런 것들을 뭐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중의 정서를 자극하는 거죠. 일종은 전 그것도 뭐 선전선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이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정당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만 훼손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계엄령이 발효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계엄령이 발효된다면 밑에서 움직여야 하는 병력들이 지금 MZ세대 병력들이 그거 움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군인이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엄령이 뭐야? 거의 그 수준일 테고. 그리고 그 군에 있는 MZ만 그럴까요? 지금 사회에 있는 MZ, 그렇죠. 지금 우리 세대들, 우리 세대들이 계엄령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우리야 지금 계엄령이 두렵지만 그들은 계엄령이 두렵지 않아요. 대한민국 민도가 계엄령에 의해서 움직일 정도로 후진적이지 않은 거죠. 맞아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정광재 대변인 표현은 이겁니다. 정광재 대변인이 분석한 건 쫄릴 때마다다. 자신들이 뭔가 지금 이슈를 주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막판에 몰렸거든요. 두 가지가 몰렸죠. 하나는 10월 리스크,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코로나19도 들어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걸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당이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여러 가지 이 리스크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거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혁신이 목소리 좀 그렇게 거칠어 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찾아오니까. 이러고 또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도, 확산을 해야 된다. 이 중도를 더 끌어와야 된다. 이런 식의 충고를 하는 정도의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초일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게 지금 뭔가 적을 만들어서 더 가열차게 악마화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상황도 충분히 있는데, 제가 보기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탄핵을 얘기할 때, 탄핵 때문이다. 네. 자, 계엄 있잖아요. 계엄이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번 2017년 때도 계엄이 나왔습니다. 예, 예. 누구 입에서 나왔죠? 추미애 입에서 나왔습니다. 2016년도 11월 추미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 시 폭동이 우려돼서 계엄령이 선포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므로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당시에도 예. 그 이후에 예. 밝혀진 사실이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네.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 아니라 네네. 만일의 사태 사실 군인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군인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민주당 이거 얘기하면서도 계엄령은 제가 보니까 국회에 과반의 이상의 요청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 예. 이 규정이 있는 거 아시죠? 맞죠. 민주당이 지금 야당이 192석을 갖고 있는데 설령 가정을 더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언한다라고 예. 했을 때 바로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산할 수 있는 게 이 법적인 그 조치로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거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우리를 격솔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예. 과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2016년도에 추미애가 군부를 짚었고 그 다음에 조응천 박지원이 거기에 호응을 했고 결정적인 건 아까 말씀하셨죠. 2018년도에 문건이 발견됐다 그러고 난리를 칩니다. 네. 뭐 문재인 정부가. 맞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역시 이 문건이 하태경 의원에 의해서 당시 문건 원본이 다 공개가 되거든요. 문건 원본을 9개 항목을 다 빼갖고 지금 공개를 했는데 9개 항목을 다 붙이면 뭐냐면 늘 하는 매뉴얼. 그러니까 전시나 평시나 혹은 혼란 시기에 어떻게 군이 대응할 것인가라는 어떤 진영의 정부도 늘 그것을 군민들이 갖고 있어야 될 시스템이었다. 매뉴얼이었다. 네, 매뉴얼. 라는 게 밝혀져 갖고 그때 당시에 3명의 간부가 2년 지금 사법 이 재판 속에서 끝내 2년 만에 무죄로 다 선언이 됐고요. 그런데 아까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건 탄핵. 그러니까 추미애가 탄핵을 위해서 계엄령을 끌어들였듯이 이번에도 탄핵의 시발점으로 봐라 계엄령 지금 선포할지도 모른다. 국방장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군부를 떼는 것. 두 번째는 당시에 이 계엄령 문건이 왜 했을까요? 기무사 해체. 네. 자, 기무사가 이걸 다 했다라는 거 해서 기무사가 원래 보안사였잖아요. 그래갖고 당시에 어떻게 했죠? 기무사를 다 해체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다 기능 축소해갖고 당시에 뭐 국군 무슨 뭐 안보 지원사령부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거든요. 네. 이게 뭘 촉발한다고요? 지금의 정보 유출. 정보 유출을 제대로 잡아내는 부대가 뭐냐면 기무사예요. 근데 기무사의 기능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악마화해갖고 다 위축시켜서 지금은 사실 유명무실해졌다. 거의. 그러니까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어떤 군불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는 기무사의 해체까지도 획책했다. 이런 어떤 속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거 1980년 아닌가요? 그 이후에 계엄령이 있었나요? 예,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44년 전에 마지막으로 선포됐던 계엄령, 그때 당시의 사회 환경과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의 현실과 그때랑 지금을 비교한다면 거의 2조 시대와 지금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큰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회라는 군부 조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군부 독재가 가능한 군대 내에 어떤 특정 파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정보의 유통 속도도 굉장히 느렸죠. 그때는 방송국 계엄 쿠데타하는 세력들이 방송국을 제일 먼저 접수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정보를 차단하려고.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SNS나 뭐 개인들의 정보 이송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네. 국민의 민도가 계엄령을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올라왔는데 네. 그를 통해서 자신의 편을 결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획책 역시 저는 뭐 크게 유의미하게 유효한 전략이라고 보지 않는데, 왜냐면 조금 전에 또리 아빠라는 분이 네. 댓글을 이렇게 다셨어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네네. 예. 맞습니다. 뭐 지난 2017년 그때 추미애 당시에 의원이 얘기했었던 얘기 때도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군 인사를 계기로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국방부 장관과 777 부대 또 뭐 방첩사령부. 방첩사령부 요 세 군데의 인사가 뭐 특정 고등학교, 그러니까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 채워졌다 이런 건데, 그것만으로 얘기하기엔 우리 대한민국의 민도를 너무 낮잡아봤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87명인가요? 군 이 별들 속에 4명밖에 없답니다. 지금 그 특정 고등학교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문재인의 그 경희대 라인이 얼마나 있었는지, 이성윤 중앙지검장 또 포함을 해서 그 어마무시한 그런 경희대 라인, 부산 라인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솔직히 대통령의 고등학교 그 출신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으면 실질적으로 숫자도 미미한 게 다 드러났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제가 부실장이시자 네. 당 대변인이잖아요.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네, 네. 지금 이쪽 민주당이 자꾸 계엄 얘기하면서 거 봐라. 지금 이 기사에도 나왔지만 박근혜 때도 계엄령 문건 만들었다. 그거 다 사실이지 않았느냐. 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아까 그 이세정도 그랬고 네. 김병주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걸 정확하게 깨줘야 네.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사실이었나 보다라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좋은 말씀하셨어요. 선전선동과 민주당이 하고 있는 선전선동과 네. 가짜 뉴스를 통한 우리 정부 공격, 네네. 정당 공격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대응해야겠다라는 공감대를 지금 당이 갖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젠가요, 그젠가요,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한 지 1년 됐는데 네. 그동안 가짜뉴스와 괴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공포 마케팅을 했던 민주당 네. 왜 사과하지 않느냐 네네. 이런 얘기를 했죠. 저는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고 보는데 네네. 사실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하루 종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거요? 2008년에 뇌송송 구멍탁 아시죠? 아유. 광우병. 2010년인가 천안함 좌초설. 네네. 2014년에는 세월호 인신공양설. 네네. 또 2016년인가요? 사드 튀김 참외. 성주 튀김 참외. 전자파 튀김 참외. 이런 얘기들이 누가 증폭시켰습니까? 일부 세력들이 제기하는 것을 네. 민주당이 공적인 자리로 끌어들여와서 네. 민주당 최고위나 네. 이런 데서 공개 발언을 해요. 네. 그러면 친야 매체 성향이 그걸 다 기사로 받았습니다. 네. 그럼 그게 포털에 노출이 돼요. 사실 네. 포털도 우리 정부 들어서 포털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렇지, 과거에는 굉장히 좌편향돼 있는 네. 포털들의 그 뉴스 배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일반 대중에게 그대로 전달되면서 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가 보다. 네. 정말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과학을 바탕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우리들의 얘기가 외면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하나둘 다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었구나. 네네. 우리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이용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성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은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 민주당한테 용기라는 말을 얘기하는 건 좀, 네. 좀 안 맞는 것 같긴 네. 한데,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당시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바로 자문을 구했는데 그 자문위에서도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송영무가 청와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송영무가 깨졌답니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일 하냐? 이거 왜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청와대도 이 송영무의 보고를 받고 이게 혐의 없음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왜? 우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 당연히 기무사. 이걸 빌미로 해서 기무사를 해체시킬 목적이었는데, 네. 이게 사실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자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분명히 더 큰 음모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쫄려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얘는 이 사람들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 지금 그 계엄령 소리가 있을 것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 이 사람도 알고 네. 또 MZ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 뻔히 알아요. 정말로 우리 MZ 세대들이나 아니면 저만 하더라도 계엄령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75년생인데 80년에 계엄령이 있었다고 하니까 뭐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뭐 경험해 봤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무사 해체에 따른 후과 아주 부작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또 하나 언급할 것은 그 국정원 있잖아요. 네네. 국정원이 완전 유명무실화된 거 아시죠? 맞습니다. 네네. 국정원의 뭐 대공 탐지 능력이라든가, 네네. 뭐 휴민트가 무너진 게 가장 휴민트 다 무너졌고요. 이런 거 보면서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른바 대북 정책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우리도 숙청을 한 거죠. 그렇죠. 인적 숙청을.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 우리가 노출돼 있다. 그런 부작용의 후과를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또래에 있는 친구들 중에 몇 명 국정원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쉬운이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거의 그냥 놀고 있어요. 뭐 제가 얘기해 보면, 뭐 다 알면서 왜 그래? 그냥 뭐 우리는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이렇게 회사원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월급쟁이로 전락했다. 국정원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바로 세워야 되는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민주당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지금 사실 굉장히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또 좀 뒤집고 있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인 것 같습니다. 가장 초점이 혁신회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혁신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원외 조직이었고 그렇죠. 이 원외 조직이 총선에 금배지를 많이 달아서 총선에서 이제 국회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었는데 당시에 기자들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또 저 친문들이 왜 그러냐면 이 혁신회의에서 주장하면 바로 이재명이 바로 이 최고위 같은 데서 내놓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혁신회의가 더 빠르다 이재명보다. 이재명이 혁신회의를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장 또 이 경악했던 게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 후보가 진 누군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존재감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런 보궐선거든 뭐 어떤 지방선거든 어떤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지는 과정이 있고 그 추천하는 과정이 있고 이런 게 좀 투명하잖아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공천이 된 거야. 알고 봤더니 공천 바로 전날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우리 사람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놀란 게 뭐냐면 혁신회의가 모든 걸 다 주도하는구나. 라고 다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도 보니까 6명이나 시도당 위원장이 당선이 됐더라고요. 물론 강 의원만 빼고 광주시당.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방선거 다 드시겠다. 혁신회의에서 다 드시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찾아간 박찬대 원내대표한테 문재인이 그 더민주 너무 입이 거칠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이 기사가 났어요. 강 의원이 대표를 사퇴한답니다. 강 의원이 대표였잖아요. 강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혁신회의가 약간 뒤로 물러나는 듯한 포지셔닝을 지금 취한다고 해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혁신회의가 뭐 그렇다고 끝까지 물러나겠습니까? 뭐
목적은 달성됐다. 시도당위원장 어쨌든 6곳을 자기가 가져갔으니 아니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 네. 다 자기네들이 어쨌든 착착착착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욕을 먹고 있으므로 이재명한테 불똥이 튈까봐 일단은 강 의원이 뒤로 물러서고 조금 이렇게 숨고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그 더민주혁신회의가 일종의 네.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의 홍위부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이부대죠, 예. 완전히. 그러니까 홍위병이죠. 홍위병. 네네. 지난 그 마오쩌둥이 1960년대에 문항혁명 할 때 네.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어린 그 중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네. 선동해서 네.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네. 뭐 그게 그때 당시에 조반유리라고 네. 반동에는 이유가 있다. 네. 이거를 기치로 해갖고 마오쩌둥의 뭐 이념을 네. 굉장히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을 점점 더 중도에 있는 합리적인 분들로부터 멀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댓글 중에 하나 네. 제가 꼭 좀 뭐 말씀드릴 게 있어서 네네. 데스티니 놈이 예. 제가 어제 부천 현장에서 좀 웃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왜 웃었느냐? 제가 웃었다기보다는 네. 이게 대표님이 그 브리핑을 끝난 다음에 네. 기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러니까 네. 부천 그 화재 현장과 관련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분께 제가 웃으면서 여기 오늘은 이런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제가 좀 약간 웃는 얼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네, 기자한테 그거는 저 후배니까 그런 질문은 여기선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네네. 얘기하면서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전체 맥락을 한번 좀 봐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부천 화재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네. 7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또 가장 안타까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에어매트까지 끝났는데 그렇죠. 예, 그것을 어떻게 사실 죽음으로 이르게 했느냐. 그런 현장에서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난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전체 맥락을 네. 파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제목이 이렇게 달렸어요. 해체론까지 나온 혁신회의 이재명 호위부대에서 혹됐다. 뭐 문재인마저 메시지 거칠다. 친명혁신회의 대대적 재정비. 이런 제목이 막 나오자 그 다음에 바로 강 위원장이 사퇴에 표명했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무슨 뭐 해체 운운 또는 뭐 뒤로 물러선다? 아니죠. 통일 전선 전술에 의하면 아시잖아요. 분리하면 어떡하죠? 그렇죠. 모택동이. 분리하니까 국공 합작하자. 그렇죠. 야, 난 모택동이 나중에 좀 커서 알았는데 진짜 천하의 나쁜 정말 인간이라는 게 그때였어요. 왜? 자기네들이 분리하잖아요. 막 팔로군 막 다 축소되고 그렇죠. 예. 하니까 내전을 벌이다가 합작합시다. 우리가 일본을 함께 무찔러야 되지 않느냐라고 장개석하고 뭐 합의를 합니다. 이게 통일전선 전술인데 네. 그러고 자기는 빠져나가요. 왜 빠져나가? 힘이 없기도 할 거지만 국민당의 그 군인들과 일본이 싸우게 함으로써 국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일본과 싸우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일본과 싸우지 않고 일본으로 하여금 국민당을 치게 만드는 거죠. 일종의 이의제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당의 힘이 약해졌을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당을 대만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떳떳하게 우리가 항일 전쟁을 치렀다라는 말을 네. 지금 저기는 못해요. 중국의 공산당은. 어쨌든 거기까지 뭐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더민주혁신회의가 네. 저는 민주당을 오히려 네. 더 대중들로부터 멀어지는 정당으로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러나면 안 돼요. 이게 36개 가운데 네네. 이간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간계라는 측면에서는 더민주혁신회가 정말 민심 모르고 더 다른 얘기 하는구나. 네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뭐 우리 당에는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왜 네. 물러나? 더 세게 얘기해야지. 네. 지금 뭐 175세
더민주혁신회니까 31명을 당선시켰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41명이에요. 더 안 받는다고. 왜 딱 줄 서서 계속 줄 선대요. 아, 여기 가야지 그 찐 주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지금 국회 가보면 말이죠. 네네. 정말 민주당 내에서도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산업공상의 계층. 그러니까 이재명과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자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골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진골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육두품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잡뼈가 되는 거죠. 성골에 있는 사람은 더민주혁신회에 또 경기도청에서 같이 근무했고 근데 더 가까운 사람은 이제 성남시서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맞아요. 성골 중에 성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를 보면 강 의원도 그렇고 정의찬도 그렇고 다 경기도에서 지금 뭔가 기관에 임원이라든지 이런 걸 내준 사람들이에요. 네. 무슨 뜻이냐면 제가 동의한 게 성남시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 고스란히 딱 돼서 경기도에 이제 입성을 시켜요. 네. 이 사람들은 성골 중에 성골이야. 그렇죠. 근데 경기도지사 할 때 또 그때 이제 경기도 밑에 산하기관에 각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그냥 성골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민주혁신회가 이런 거예요. 지금 지자체는 그게 가능해. 네네. 지자체는 자기의 군단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 일로 가고 해서 그렇죠. 핵심 어떤 그런 이 찐 호위 부대를 계속 데리고 다닐 수 있는데 당은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지자체와 당은 다르잖아. 당은 지자체에 비해서는 살아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럼요. 지자체는 또 자신이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갖고 그 자리에 가서 일해라 월급도 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정치와는 또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정광재 대변인의 오늘 이 첫 번째 이슈에 대한 그 결론은 이겁니다. 혁신회의 제발 물러서지 마라. 그 자리에 계속 있어줘. 계속 거칠게 말을 해줘. 라는 게 결론 같습니다. 자, 은수님이 지금 회원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말씀을 드리자마자 후니콩이님이 지금 회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진실님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들어오셔갖고 하트 빵빵 눌러주시는데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의 이 멸콩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사실 맨 처음에 멸콩 TV에서 나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올 초인가요? 네. 멸콩이라는 이름이 너무 좀 이렇게 약간 극우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송에 나올수록 저는 정말 합리적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랑 이제 친한 분들 많아요. 우리 저 선배님도 그렇지만 정혁진 변호사도 그렇고 최진영 변호사도 그렇고 패널로 나오는 분들도 제가 다 우리 당 생활하면서 정말 좋아했던 분들이라 진짜 좋은 채널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렇죠. 정영진 신세계 회장이 그때 멸콩 얘기하면서 그래서 멸콩이라고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멸치와 콩나물 해갖고 멸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현석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이현석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와 관련돼서 무혐의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도 아무런 어떤 이야기가 없었어요.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따라붙었는데 아무 일 없다가 어제 오후였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에 넘겼습니다. 회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열고 그다음에 이 건과 관련돼서 의견을 달라. 이게 결정하는 대로 따를 건 없지만 존중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론에 대해서 존중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거든요. 물론 존중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9월 어저께 이렇게 회부를 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게 파장이 뭘까? 정광재 대변인의 의견을 좀 듣습니다. 이 뉴스가 어제 한 5시 반쯤 나왔나요? 이렇게 해서 그때 이후로 기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저한테 이제 당의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문의를 하셔서 제가 그것을 아무 의견 취합 없이 그냥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기자분들께 공식적인 의견이 돼야 되니까. 당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표님과도 좀 논의를 하고 해서 낸 내용은
그겁니다.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결정을 잘 해줄 것이다. 그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가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견을 묻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쩌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위기감을 반영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네네. 위원회 성격이 그러니까 어떤 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저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네네. 청탁법과 관련해서 배우자의 부인과 관련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은 이미 모든 법조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검찰이 그 수사할 때도 그 법리로는 죄가 될 수 없다라고 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를 중앙지검에서도 낸 거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 번 더 의견을 묻겠다라고 한 것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어쩌면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당이 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이렇다 저렇다. 사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뭐 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면 국민적 반항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 특정한 의견을 내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래요. 이게 이제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데 사실 아쉬운 부분은 많아요. 아쉬운 부분은 첫 번째는 뭐냐면 9월 13일에 퇴임식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9월 15일이 임기 말이고 그러면 이 수사심의위라는 게 300명 정도의 어떤 그런 풀 전체 인원이 그렇고 거기서 이제 15명을 무작위로 어쨌든 뭐 뽑고 그래서 그 15명이 심의위를 이제 개최를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15명, 그러니까 이 300명은 사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뭐 법조계 교수라든지 또 언론인도 있습니다. 언론인이라든지 이런 또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와 판사가 아닌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네. 비법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생업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서로 이제 어쨌든 날짜를 조정하는 시간 하면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충분히 걸릴 테고요. 또 만나서 바로 그날 커피 마시면서 이거 위험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걸릴 테고 그러면 이래저래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할 때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지금 뭐 생각도 있습니다. 2주면 벌써 지금 9월 중순까지 갈 수 있는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좀 일찍 뭐 수사지휘권을 어떻게든 결론을 내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끔 하든지. 그러니까 자기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심의의 결론을 딱 나오면 후임 장관이 후임 그 검찰총장이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그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정치쟁점화가 오래됐잖아요. 그럼 그런 사안들은 사실 이게 더 논란이 이어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법률적 판단을 미리미리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공수처 수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거. 공수처가 이거 뭐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뭐 누구누구를 이제 비공개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다름없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오히려 여론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은 굉장히 그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마치 이 공수처를 탄생시킨 민주당의 일종의 부역을 하려고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들게끔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빨리빨리 마무리를 해서 새로운 국정 동력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문제를 벌써 1년 넘게 한 거예요.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한 거는. 최상병 수사와 관련한 건. 또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맡겼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이게 법리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명쾌하죠. 왜냐면
보는 거 다 알고 네. 이런 법리적 조항도 네. 이거에 준용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검찰이 너무 시간 끌기에 급급했던 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 지난번에 그 최상병과 관련한 그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도 네. 논의해본 결과 네. 민주당이나 그 이런 데서 주장하는 임성근 사단장을 그 처벌 대상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네.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해보니까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고 네. 명확하게 결론을 내줬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공수처 수사는 남아있지만 네네. 이번에도 수사심의위원회가 뭐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생각해봤더니 또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그래요. 네. 공수처가 당시에 출국 금지했잖아요. 이종석 국방장관을 12월 달에 올해 아마 올해 초였을 겁니다. 올해 1월 달인가 총선 앞두고. 그런데 이종석 국방장관을 출국 금지시켰으면 소환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소환 예, 한 예. 번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빨리 내줘야 그다음에 미진하냐 아니면 충분하냐를 판단하는데 네. 아니 3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다면서요. 공수처에. 그럼요. 예. 그 예산 그대로 다 낭비.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수처가 한 그런 기소권이나 압수수색 영장 기각권이나 이런 걸 보면 네.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개 제대로.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런 욕을, 이런 비판을, 이런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지금 국민적 의혹을 더 부채질하고 선전선동하는 민주당의 하나였던 그런 소재로 삼게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진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기관으로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공수처가 계속 있을 수밖에 그렇죠. 수사기관이라는 게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네. 1단계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지난 2년 반 정도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과정을 봤을 때 네. 민주당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네. 하고 있고 거의 대선 불복에 가까운 그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제일 약한 고리로 생각하는 게 뭘까요? 지금 민주당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가장 약한 고리로 생각하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맞아요. 국민적인 불신이라든가 비호감 맞아요. 요구 네. 이거를 증폭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 가고 그 아픈 아이 돌봐주고 하는 거. 그럼 최악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모습인데 거의 네네. 뭐 연출 사진이네 뭐네 이런 것들 가짜 뉴스로 네. 선전선동하고요. 두 번째로 약한 고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최상병과 관련한 얘기잖아요. 네네. 최상병과 관련한 것도 그런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과 공수처에서 먼저 수사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끌다 보니까 네네. 이게 그 의혹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네. 잠복돼 있기 때문에 자꾸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공수처 또 검찰 이런 데서 네. 아니면 법원도 마찬가지죠.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법원이 네.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 재판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재고의 재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뭐만 되면 김건희, 기승전 김건희 여사예요. 네. 이번에도 상속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 제목 너무너무 화가 나서 갖고 왔습니다.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얘기인데 상속세가 개편되면 김건희 4억 5천만 원 혜택, 부의 대물림. 아니 김건희 여사 4억 5천만 원 그 세금 혜택을 주려고 상속세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게 상속세 그 말이 됩니까? 상속세는요. 저는 그 37 네. 만 예를 들면 딱 끝납니다. 37이라는 회사 손톱깎이요. 네. 세계적인 경쟁력과 우리나라 기업이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기업이 손톱깎이 하나로 전 세계를 평정해 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소기업의 대표적인 네네. 예였잖아요. 37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37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기업 아니에요. 사모펀드, 외국 펀드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상속세 때문이에요. 상속세를 유족들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상속세가 네. 50% 이상이잖아요. 네네. 특정한 어떤 구간에서는. 최대 60%까지입니다. 네네. 최대 60%. 다 합치면은. 네.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60%를 다 내려면 네. 주식 다 넘겨야 돼요. 딴 쪽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현금으로 상속을 주는 맞습니다. 게 아니잖아요. 예, 기업을 예. 상속하니까 기업의 주식을 넘겨버려서 완전히 우리의 어떤 그런 기업이 아닌 상황으로 돼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읽어놓은 걸 네. 대물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네. 이 기업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네. 애국심 갖고 만들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그런데 지금 이 상태면 이 기업들 다 뺏긴다 남한테. 네. 이게 우리 정부 들어서 그래서 이런 3.7 같은 기업들이 다시 발생하지 네. 않도록 네. 가업 승계 프로그램이라는 네. 거 도입해갖고 네.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가 조금 더 원활하게 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네. 다른 하나 상속세제를 개편하면 네. 김건희 여사 4억 5천만 원 이익 본다? 김건희 여사만 이익을 보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상속세의 부담을 질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다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마치 김건희 여사만을 위한 상속세 개편이라고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짜서 선전선동하는 거야말로 예. 정말 우리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그렇죠. 이게 반국가 세력이에요. 저런 얘기하는 분들. 중도층의 마음 다 잃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네. 중도층이 이번에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지금 5년 동안 종부세 등등 해갖고 세금을 매기는데 네. 집 한 채 갖고 있다고. 네. 세금 종부세에 포함된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갖고 있다고 이걸 뭐 물리는데 50%를 내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세 부담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OECD 네, 가장 높은 수준인데 네네. 이게 왜 문제가 또 되고 있냐면 네. 있는 사람만의 문제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문제로까지 변화하고 네네, 그렇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 금융자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래도 중산층들도 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네. 상속세 이게 연납 기준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한 번에 내기가 어려우면 이거를 뭐 4, 5년에 걸쳐서 네네.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분할 납부를 하는 금액도 일반적인 샐러리맨들이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그걸 뭐 김건희 여사의 세금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김건희 여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상속세 운운하는데 네.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증여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건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되는데.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해외에는요 지금 상속 취득세라는 개념으로 많이 변화했어요. 네네. 뭐냐면 한 분이 돌아가셔서 남기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치면 네네. 한 사람의 아들이 있다면 50억을 다 받지만 네. 5사람의 아이들을 뒀다면 나눠야 되죠. 한 사람당 10억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받는 사람 기준에서 그에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네. 그냥 상속하는 사람 50억이라고. 기준으로 50억 전체를 내버리니까 네네. 이분들이 세금 부담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이거죠. 네네. 네.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인데 그렇죠. 이거를 갖고 김건희 여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선전선동의 끝판왕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만 힘들어지게 생겼죠. 이재명은 지금 어찌됐든 자기가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양 사법 리스크를 그래서 회피하고 싶어서 중도층에 뭔가 자기의 프로포즈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 네. 하면서 이제 세금 문제를 어떻게든 좀 덧붙여서 자기가 완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이 운동권 이 정당의 운동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시간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백현동.
자, 백현동 관련해서 김인섭, 로비스트 김인섭의 항소심에서 지금 5년형을 받았어요. 김인섭이 5년이면 이재명은 몇 년이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김인섭 재판인 건 맞는데 항소심까지 일단 5년이면 대법원에 가면 지금 이 사실심은 끝나잖아요. 네. 법리적으로 이 적용이 옳으냐 그르냐에 불과한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명확한 상황이라 그렇죠. 다른 대장동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김인섭이 로비를 벌여서 이게 상향 조정됐다고 네. 한다면 네. 이건 당연히 이재명이 그걸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내준 셈이 되니까 이재명의 어떤 재판도 역시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백현동이 원래 땅이 한국식품연구원이 사용하던 자리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서 네. 자리를 비우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죠. 네. 근데 이 지역을 아시아 개발인가요? 아시아 디벨로퍼라는 회사가 2014년에 땅을 샀어요. 네네. 근데 땅을 샀을 때는 이만큼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규제가 있으니까. 거긴 아파트를 세울 수 없는 세울 수 곳이었다. 없는 곳이었는데. 원래부터. 예. 그런데 이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하는 김인섭 씨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네. 4단계 상향 종상향이 이루어집니다. 예. 이 용도 상향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아파트를 칠 수 있게 된 거고. 그렇죠. 결국에는 김인섭이라는 분이 로비가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고 돈을 벌 수 있었다라고 네.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로비를 한 사람은 유죄를 받았는데 네. 로비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거 최종 로비를 받아서 인허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재명이죠. 범인이잖아요. 시장이죠. 네. 도지사. 그 사람이 그 이재명이었던 거예요. 성남 시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네. 재판이 엄청나게 오래 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재명 재판은 대장동 백현동 재판은요. 네. 아직 1심 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위증교사와 선거법 위반은 네. 뭐 10월 초에면은 1심 판결이 난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범죄 혐의가 짙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두 가지 사안은 이게 도대체 언제 판결이 날지 가늠조차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이재명이 정말 이 사건과 관련된 뭐 인허가에 관련된 네네. 주사부터 네. 국장까지 모든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들이고 예를 들어서 김인섭 로비스트가 있으면 김인섭 부인 뭐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증인 신청하니까 네.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거예요. 또 이 사건을 막 병합해달라고 합니다. 네네. 그럼 사건 하나도 복잡한데 병합을 해보면 다시 그걸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백현동하고 대장동은 분명한 유죄인데 이거 언제 판결 날지 몰라서 결국에는 대선 전까지는 이 두 사안은 3심 판결 나온다는 게 난망합니다. 그나마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위반은 3심 판결이 대선 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요. 네. 정말 분노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명확하게 무죄다. 이건 다 검찰이 조작한 거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판사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판사들이 지금 만주에서 무슨 만주 변호사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판사들이 무슨 자기네들이 그렇게 김명수 대법원장 해갖고 자지우지 하듯이 지금 그렇게 합니까? 다 민주당이 그 판사들이 어떻다라고 주장하는 거 못 들으셨잖아요. 그만큼 판사들에 대해서는 믿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빨리 끝내야 돼요. 그렇죠. 명확하니까. 그리고 빨리 털어버리면 아마 다 무죄 나왔고 자기네들 주장대로 빨리 재판에서 빨리 무죄 받을수록 이재명은 완전히 영웅이 될 겁니다. 독보적일 거예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지지율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재판이 안 나오게 만들려고. 이건 뭐죠? 범죄 혐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걸려서 여야 대표회담도 못했지만 또 못한 게 있습니다. 뭘 못했어요? 법원 출석을 못했어요. 이거 못한 게 아니라 거의 안 한 수준이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적폐 수사를 받을 때 전화기를 자주 압수수색을 당하잖아요. 전화기를.
아 전화기 잃어버리고 싶다 진짜 이렇게 하면 정말 잃어버리게 되더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랑 원래 일요일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만나기 싫은데 만나는 거 부담스러운데 좀 아프고 싶다. 이러니까 코로나 걸린 거 이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 아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는 해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재판 나가기 싫은데 잘 됐다. 코로나 걸렸으니까 재판 안 나가도 되겠네.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정신적으로 쫄리는 사람한테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면역력 떨어지니까 코로나19도 걸리는 거고. 뭐 추경호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걸렸다니까. 네. 두 분 다 어쨌든 정치권에 계신 분들, 코로나 걸리신 분들은 빨리 쾌유하셔서 정상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사실 백현동 그러면 나 이분이 떠올라요. 이수진 동작구에서 나경원 나경원 의원한테 떨어진 사람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판사였다는 걸 나중 이것 때문에 알았어요. 하도 참 좀 뭐랄까 좀 수준 낮은 그런 품격 없는 언어로 의정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판사인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백현동 판결문을 내가 이렇게 봤는데 야 이건 이재명은 중죄다. 네. 그러면서 내가 판사니까 안다. 이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로비를 한 것이 분명하고 김인섭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한 거니까 성남시장이었지 않느냐. 이건 절대 못 빠져나간다. 아니 그런 양심적인 얘기를 평소 했으면 모르는데 4년 동안 좀 하지. 4년 동안 안 하가 공천 안 줄 거. 아니 이분이 동작을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나경원 대표랑 해보니까 조금밖에 못 이긴다. 조금밖에 못 이긴다. 이기잖아, 근데. 조금밖에 못 이긴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안 주고 자기가 영입한 유삼영 총경을 데려다가 출마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엔 유삼영 총경이 낙선했죠. 사실 거기서 나경원 의원이 당선된 거 굉장히 나경원 의원 잘한 거예요. 아니요, 대단한 정말 겁니다. 대단한 성과고 지난 4년 동안 나경원 의원이 거기에서 지역에 엄청난 공을 들였었고 아주 뭐 대단한 성과라고 그게 무너졌으면 강남벨트까지 영향이 와요. 그게 완전히 교두보였어요. 동작이. 그런데 이수진 전 의원이 판사 출신으로 정말 판결문을 정독해 보니 이 판결문을 봤을 때 이재명은 중죄다. 끝났다. 이거 더 이상 이 정치 생활이 어려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게 지금 재판이 늦어져서 그렇지 대선 전에만 나온다면 분명히 그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사안이에요. 아니 이게 저기도 영향이 있어요. 선거법에도 보면 백현동과 관련해서 거짓말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저기에 영향이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강압적으로 해서 상향시킨 거다라는 것도 이 지금 판결문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로비 받고 서로 호영 호재했다며 라고 나왔으므로 어쨌든 선거법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선거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전 요 판결 보면서요. 야 어떤 역할을 했길래 77억 원이나 받지?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770만 원, 77만 원 받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을 했길래 77억 원이라는 돈을 단기간에 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 개발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허가잖아요. 그렇죠. 이 인허가의 땅을 갖고 어떤 것을 지을 수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냐, 경제적으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좌우하는 게 누구나 아는 것처럼 그거는 해당 지역 단체장의 몫입니다. 그렇죠. 기초단체장한테. 기초단체장이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기초단체장이에요. 맞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서 옹벽이 있는 그 아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데 이거 뭐 비슷한 거죠. 대장동도 어떻게 거기에
그런 수천억의 이익이 예. 가능할 수 예. 있었느냐? 인허가를 잘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임대 아파트도 줄여주고요. 네. 원래 하려고 하는 거.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정 대표님? 그 77억을 갖고 소송을 걸어요. 너무 당연한 거야, 김인섭이. 네. 저 안 준다니까, 제대로 안 주니까, 저 아시아 데벨로퍼 그 회장한테 난 이거 당연히 받아야 돼. 계약서 하나 없었어요. 근데 나 이거 하나 받아야 돼. 왜 돈을 안 줘? 그러고 소송을 걸어요. 얼마나 당당하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거잖아. 내가 인허가 다 따줬는데 나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와, 소송 가기 쉽지 않잖아요. 로비한 돈인데 근데 너무 당당했다. 나 아니면 안 됐다라는 게 완전히 그게 굳어지지 않으면. 제가 김만배 씨가 기자 출신이잖아요. 예. 그분이 막대한 부를 축적한 거 아닙니까? 맞아. 결국 나중에 이제 맞아요. 추징되고 하겠지만 예. 그게 화제가 됐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도 그때 당시 기자였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야, 김만배는 1조 번 동안 정광재 기자는 뭐 한 거야? 이런 얘기. 야, 뭐 제가 그게 부러웠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런 일로 부당한 이익을 받게 해준 사람은 응당한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대표라는 뭐 대표자 붙이기 싫은데 조국에게 제가 묻습니다. 상속세 고작 1%에 불과한데 부자들을 위해서 한다. 이 부자들한테는 뺏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 부당하게 축제한 사람들, 이런 사기를 치고 또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이익을 전부 다 뺏은 사람들의 돈을 환수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더 사실은 국민들에게 동감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장동과 백현동과 이런 그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재명의 저수지를 탁탁 털어서 국민들한테 사실 돌려주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1시간 동안 달려봤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